예. 3대 천재 얘기를 지금부터 해드리겠습니다. 교육생들이 이 앞자리를 싫어해요. 앞자리를. 왜 싫어할까요? 그렇지. 강사가 자꾸 질문을 해. 그걸 제일 싫어하는 거야. 그래서 자꾸 뒤로 가는 거야. 어느 교육장이든지 맨 앞줄은 비어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뒷줄에 여쭙겠습니다. 저쪽 분홍색 이쁜 티셔츠를 입은 여직원분에게 여쭙겠습니다. 예. 우리나라 3대 짬뽕이 어디예요? 아니, 길을 가다 보면 무슨 3대 짬뽕 뭐 막 이렇게 써 있는 거 못 보셨어요? 나 그걸 보면서 아니 도대체 저 3대 짬뽕은 누가 정한 거야? 도대체 누가 정한 거냐고. 지들이 정해놓고 지들이 대한민국 3대 짬뽕이래. 조선의 3대 천재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정했냐면 할 말이 없어요. 저걸 누가 정했는데 할 말 없어요. 그냥.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3대, 5대, 10대 이걸 되게 좋아해요. 뭔가 서열을 나누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서열을 나누고 순위를 매기지 않으면 대단히 불편해서 못 견뎌 하는 게 한국 사람이에요. 만나면 저 사람이 나보다 높은 사람인지 낮은 사람인지가 너무 궁금하고 나이가 나보다 한 살이라도 많은지 적은지 선배인지 후배인지가 밝혀지지 않으면 불안해서 못 견뎌요. 불편해서. 그게 정해져야 말을 편하게 할 건지 놀 건지 뭐 이런 것도 정해지고 가령 이런 조직 문화에서는 밥 먹는 자리도 딱 정해져 있잖아요. 막내가 상 가운데 딱 앉는 법 봤어요? 거기 앉혀놓으면요 그 사람 얹혀서 못 먹어요. 저 맨 구석자리에 앉아야 편해. 막내 보고 가운데 앉아서 기관장을 가장자리에 앉혀놓으면 그 다음날 피바람 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런 거에 굉장히 민감해요. 자리, 서열. 그러다 보니까 뭐 10대, 3대, 가령 뭐 대학도 뭐 서연고, 뭐 서성한, 등경외시, 건동홍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막 전국의 대학을 순위를 매겨놓더라고. 그래서 야 정말 그리고 순위를 매겨야 재밌다고 생각해요. 아마 그 엄청난 트로트 가요제를 그렇게 많이 해도 열광하는 건 순위를 매기기 때문에. 순위를 매기지 않으면 재미가 없다고 봐. 골프를 가서 순위 안 매기고 내기 안 하고 돈 왔다 갔다 안 하면 재미가 없다는 거야. 재밌으려면 돈 내기를 해야 된다는 거야. 누군가 이기고 누군가 져야 된다는 거죠. 자, 아무튼 그래서 이제 조선의 3대 천재 얘기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저를 좀 잠깐 설명드려야 되겠죠. 저는 이제 이 지방에서 신문사에 오래 다녔어요. 그래서 지방신문사에 오래 근무를 했는데 지방사에 있으면서 가끔 한 번씩 공무원교육원에 이제 교육을 이제 간 거예요. 뭐 보도자료 쓰는 방법, 언론을 대하는 방법, 뭐 사건이 터졌을 때 언론을 대처하는 방법 이런 것들도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런 걸 교육하러 다녔었어요. 근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 강의하는 게. 그런데 마침 인터넷 매체가 확산되면서 페이퍼 매체가 급속히 영향력이 위축되고 뭐 그 사업성, 수익성 이게 떨어지고 그런 시점이 왔어요. 그래서 내가 이거 전환의 시점이다. 그냥 빨리 털고 나가자. 근데 저는 그 신문사에서 잘 나갔었어요. 잘 나갔었어요. 일을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미련도 많았는데 과감하게 그럼 나가서 뭐 할 건데 글쎄 나 강의나 좀 해볼까? 근데 이제 황금알을 낳는 거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현직에 있을 때는 현직 프리미엄이 있어서 강의를 막 여기저기서 해달라고 그래. 근데 현직을 떠나고 내가 이제 자연인 강사가 되니까 오히려 강의가 더 줄었어. 안 와, 의뢰가. 그렇지만 꿋꿋하게 조금씩 이렇게 해나가고 있어요. 겨우 먹고는 살아요. 그러니 그런 와중에 이 서부발전이라는 엄청난 회사에서 불러주니 얼마나 고마워. 자, 저는 그래서 이런 이력을 갖고 있고
말씀드린 대로 막 서열, 우열, 또 뭐 경쟁 이런 걸 싫어해요. 이런 걸 싫어해요. 그래서 인문학 좋아하고 예술 좋아하고 즐겁게 사는 거. 여기에 이제 인생의 가치를 두고 살아요. 재밌는 일 하고. 그런 사람입니다. 자, 천재라는 개념부터 정리해 보겠습니다. 천재는 영어로 제니우스라고 하나 봐요. 예. 선천적으로 보통 사람들보다 아주 뛰어난 정신 능력이나 재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천재는 사람을 지칭하기도 하고 어떠한 재주를 지칭하기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단골 하면은 자주 오는 사람이 단골이기도 하고 자주 오는 행위가 단골이라는 단어도 되잖아요. 천재도 그런 겁니다. 그래서 범상한 사람에 비해서 아주 특별한 정신적 상태를 가지고 있는 사람, 한 분야 또는 여러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사람, 뛰어난 지적 능력으로 한 영역에서 대가가 되거나 미지의 영역을 개척하면서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 놀라운 이해력과 추론 능력의 소유자, 뭐 이런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천재를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엄청 좋아해요. 우리나라는요, 언제부터 이런 문화가 생겼는지 모르지만, 공부 잘한다고 그러면 다 익스큐즈야. 여러분들 연령 때는 이제 학교 문화가 좀 다른데, 저희가 학교 다닐 때 그랬어요. 똑같은 잘못을 해도 공부 잘하는 애는 나와. 너 앞으로 잘해. 너 이제 또 하면 혼나. 네, 들어가는 거. 공부 못하는 애는 너 이 새끼야, 이 꽉 깨비러. 그래가지고 말뚝거리 잔혹사에서 사람 패듯이 그렇게 팼어요. 실제로. 죽으라고 패는 거지. 공부 못한다는 이유로. 공부 잘하는 애는, 괜찮았어요. 어렸을 때 우리 동네 애들이 저녁 먹을 시간이 됐는데 안 들어와, 집에. 그러면 걔네 엄마들이 우리 집으로 와. 그래가지고 제가 김도훈이거든요. 도훈이 있어요. 그럼 글쎄 나갔는데 안 들어오네요. 그러면은 엄마들이 안심을 해. 왜? 공부 잘하는 애하고 같이 있으니까. 안 신기해요? 이분이 들어오니까 이분한테만 눈이 갔지 내 얘기를 잠시 놓쳤어. 그래서 이 공부 잘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대단히 관대한 문화예요. 그리고 공부 잘하는 예를 들어서 친척들이 모여서 네가 그렇게 공부를 잘했다며? 친구네 집에 갔어. 그러면 이제 걔 엄마가 누구구나, 네가 그렇게 공부를 잘했다며? 아주 그냥 공부에 미쳐있는 나라지. 그러면서 천재성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 삼국지에 등장하는 엄청나게 많은 호걸들이 있잖아요. 그럼 각 나라에서 삼국지에 나오는 위인들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인물이 다 달라요. 한국 사람은 누굴 것 같아요? 한국 사람은 덮어놓고 제갈공명이에요. 제일 똑똑하고 제일 공부 잘하거든. 한국 사람은. 그리고 중국 사람은 관우예요. 중국에서 관우는 거의 신격화되어 있어요. 일본에서는 조자룡이에요. 충직함, 의리, 주군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충정, 이런 거.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중신도 좋고 다 좋은데 머리 좋고 똑똑한 사람을 최고로 찾아요. 그러다 보니까 천재에 관심이 많아. 자, 천재 계속합니다. 어린 시절부터 재능을 보여 신동이라고 불리기도 하죠. 그래서 여러 가지 자료에서 천재라는 정의를 찾아봤는데, 여기서는 저는 여기에 빨간 줄을 쳐온 건 저는 여기에 공감한다는 뜻이에요. 저는 이 말이 맞는 것 같다는 얘기예요. 뭐냐면 남이 생각하지 못하는 것을 생각해내는 사람. 이게 천재다. 저는 그렇게 본 거예요. 그리고 남이 발휘하지 못하는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 이 사람이 천재가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본 거예요. 단순히 공부를 비약적으로 잘한다고 해서 천재는 아니다. 선천적으로 뛰어난 지적 능력을 가진 사람이나 언어, 수학, 과학, 철학, 예술 같은 분야에서 창조성을 발휘하는 사람. 근데 보세요.
뭐 수학 천재, 과학 천재, 뭐 예술 천재, 뭐 별의 별 분야에 천재가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공부 잘해야 천재라고 그래. 그냥 뭐 김연아가 아무리 스케이트를 잘 타도 천재라고는 안 하고 뭐라 그래. 영재라고 하죠. 영재. 천재라는 것은 공부 잘하는 거 아니면 잘 안 붙여주려고 그래. 우리나라 사람들. 머리 좋은 거 아니면. 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천재 얘기를 할 때 제일 많이 얘기하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에요. 아인슈타인. 저는 독일어를 배웠거든요. 독일어. 지금 이제 독일어가 퇴출됐을 텐데, 고등학교에서. 아이는 이제 영어의 어예요. 어. 하나. 그러니까 부정관사. 슈타인은 돌이에요. 돌. 그러니까 돌 한 조각 뭐 이런 뜻인 것 같더라고요. 독일어 이름이. 근데 아무튼 이 사람은 뭐 우리가 이름은 알고 대충 뭘 했다는 사람은 알아요. 그래서 아인슈타인 하면 상대성 이론 요건 다 알아요. 뭔지는 몰라 그게. 근데 아무튼 이 사람이 엄청난 천재였다라고 하지요. 하고 이 사람이 학창 시절에 수학 외에는 우수한 편이 아니었대요. 우리가 천재라고 알고 있는데 이제 한국 사람이 생각하는 천재의 개념과는 다소 차이가 있었던 거죠. 라틴어 같은 건 뭐 낙제를 당하기도 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올백, 전교 1등 이게 천재라고 생각하죠. 자, 라이프니츠 들어본 것도 같고 아닌 것 같아갖고 애매하죠. 라이프니츠 이 사람이 또 그렇게 천재였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쭉 읽어보세요. 뭐 철학 쪽에서 얘기가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어디야? 수학 쪽에서 또 계속 나오는데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뭐 거의 수포자 수준이었는데 뭐 미적분에 대해서도 이 사람이 뭐 만들고 그리고 이 사람은 공학, 물리학, 생물학, 의학, 지질학, 뭐 확률론, 심리학, 언어학, 뭐 정보과학, 정치학, 법학, 윤리학, 신학, 철학 뭐 이런 다양한 분야에서 천재적 재능을 발휘했다고 그래요. 근데 여기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고 저도 대한민국 사회에서 오래 살다 보니까 대한민국식 사고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나도 이걸 자료 찾고 할 때 이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우리는 보세요. 심리, 언어, 정보 뭐 이런 거는 뭐예요? 우린 문과다. 쉽게 말해서. 그죠? 정치 이런 거, 법학. 근데 지질, 의학, 생물, 물리 이건 뭐예요? 이과다. 우린 딱 선을 그으려고 그래요. 어떻게 문과 천재면 문과 천재고 이과 천재면 이과 천재지? 이걸 다 잘할 수 있나? 그러니까 우리는 문과생은 수학을 못하는 사람, 이과생은 뭐 이제 언어 감각이나 이게 떨어지는 사람, 감성도가 떨어지는 이런 아주 딱 그 고정관념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여튼 이 사람은 그런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또 찾아왔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천재는 뭐고 영재는 뭐고 수재는 뭐냐. 천재는 노력해서 다다를 수 없는 아주 신기에 가까운 능력의 소유자가 천재입니다. 영재는 다른 사람보다 탁월한 재능을 가진 사람. 그러니까 급으로 따지면 천재보다는 조금 한 클래스 아래인 거죠. 천재는 노력해서 다다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타고나는 거예요. 영재는 뭐 노력하면 또 되는 정도. 천재에 근접하는 정도. 그런 사람이죠. 천재보다 많지요. 개체수가. 월등히 뛰어난 재주가 있는 사람이죠. 수재는 뭐냐? 타고난 영재성도 없지만, 그러니까 천재는 완전히 타고나는 거고 영재는 타고난 데다가 노력도 많이 하는 사람. 여기는 영재보다는 또 영재성이 좀 덜하지만 노력으로 탁월한 재주를 갖게 된 사람. 그죠? 그러니까 이제 선천적으로 이 사람이 얼마나 뛰어난가, 또 우리가 노력으로 극복할 수 있는가, 이런 여부를 놓고 보면 클래스가 천재 밑에 영재, 영재 밑에 수재. 제가 이걸 굳이 나눠온 이유는 저도 말씀드렸듯이 한국 사람들은 뭔가 이렇게 나눠주고 서열을 매겨줘야 정리를 잘해요. 귀에 쏙쏙 들어와. 그렇지 않으면 불편해해요. 정리가 잘 못해요.
이게 습관이 돼서 그래요. 그래서 정리를 이렇게 해왔습니다. 자, 이 사람 좀 한번, 자, 김웅룡이라는 사람 이름을 들어봤다 허수. 네, 두 분. 나머지는 처음 듣죠. 이 사람이 이제 비공식적이지만 역대 한국 사람 최고의 천재예요. 역대 한국 사람 최고의. 세계 IQ 3위. 역대 3위예요. 역대 3위. 아마 그때는 1위였을걸? 뭐 하여튼 근데 이게 IQ가 이 사람이 210이라고 측정이 돼 있어요. 근데 210이라는 게 어떻게 나온 숫자냐면 IQ를 테스트하는데 수치화하는 거잖아요. 100이면 평범한 거고, 그죠? 100 밑으로 가면 이제 그 평균에서 떨어지는 거고 아마 그렇게 비슷하게 알고 있는데 이제 1부터 200점을 만점으로 하는 거야. 그 IQ 테스트를, 지능 테스트를. 근데 이 사람이 몇 점? 200점이 나온 거야. 그러니까 야 이거 참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그래서 아무래도 그 200점 만점인데 그 문제풀이에 훨씬 더 그 여유가 느껴지더라고요. 야 10점 더 줘. 그래서 210점이래요. 그래서 이 사람인데 이게 이제 한 3, 4살 때예요. 이런 걸 푸는 거예요. 옛날에 뒤에 계신 이제 그 선배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흑백TV에 뭐 묘기 대행진 이런 게 있어요. 옛날 그 강호동이 하는 스타킹 그런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전국에 재능 가진 사람들이 와서 막 재능을 이렇게 발휘하고 그러는 건데 거기에도 이런 식으로 나와서 이제 문제풀이 하고 그랬던 거예요. 3살배기가 이런 문제를 푸는 거야.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중고등학교인지 중고등학교네. 3살배기가 이제 그 이 학교를 같이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대학생들하고 5살 때 이제 수업을 듣는 모습이에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면 놀랄 수밖에 없어요. 자, 같이 읽어볼까요? 62년생이니까 지금 이제 딱 한갑 정도 됐겠네요. 그죠? 네. 건국대 교수이던 아버지, 이화여대 교수이던 어머니 사이에서 62년도에 출생을 했습니다. 생후 6개월 때 간단한 문장을 말할 수 있었고 11개월이 되자 이틀 만에 한글과 천자문을 다 띄었대요. 11개월째 돌 전에 한글과 천자문을. 그리고 만 2살 때 일기를 쓰고 3살 때 본인의 생각을 시로 쓰고 네. 그 다음에 문학에서 수식을 접목하여 자유자재로 글을 구사하더라. 그리고 3살 때 한양중학교에 입학해서 6개월 동안 이제 다닌 거야. 3살짜리가. 그리고 이 사람은 발육면에서도 남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확연히 다른 모습을 보여서 80일, 생후 80일이면 이제 3개월, 태어난 지 3개월도 안 됐는데 이때 걷기 시작했대요. 되게 이제 돌 때 걸으면 빨리 걷는다고 그러거든요. 80일 때 걷고 3개월 때, 그 다음에 생후 100일 때 치아가 19개가 났대요. 그러니까 이건 범상치 않은 거예요. 뭐 하여튼 이런 사람인데 여기 이제 시작에 불과한 거예요. 서너 살쯤 국제적으로 유명해졌어. 와, 한국에 대단한 애가 있다고. 소문 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외신 기자들과 6개월 동안 합숙을 하면서 이제 외신 기자들이 이 신동의 어떤 천재성을 이제 확인하려고 테스트를 한 거야. 그러면서 6개월 동안 사는 동안에 언어를 영어, 독어, 프랑스어, 일어를 4살 때 다 마스터한 거예요. 그리고 5개 국어를 하여튼 4살 때 한 거죠. 그리고 5살 때 67년도입니다. 일본 후지 TV에 출연해서 대학 교수가 임의로 낸 미적분 문제를 풀었다. 5살이. 우리 고등학교 때도 못 풀던 미적분을. 그리고서는 이제 독일어, 중국어, 스페인어, 베트남어, 따갈로그어, 일본어, 한국어로 시를 지었다는 거예요. 대단하죠? 근데 이 사람에 대해서 전혀 못 들어보셨어요?
일본에서 IQ 테스트를 받았는데 당시에 측정한 테스트로는 최고 측정가가 200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측정 불가. 그래서 보너스 점수를 좀 더 줘서 210점으로 하자. 거기 있는 사람들끼리 합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210이라는 건 가상의 수치인 거죠. 그죠? 그리고서 7살 때 청강생 자격으로, 왜냐면 이제 초등학교 졸업 자격이 있어야 중학교를 가고, 우리는 그렇잖아요, 학제가. 그래서 이제 한양대 7살 때 한양대 과학교육과에서 이제 물리학, 그 다음에 화학과에 가서 화학을 이제 5살 때 대학생들하고 배운 거예요. 그리고는 8살에 나사에 건너갑니다. 나사에. 콜로라도 주립대학에 입학을 하면서 나사로 가. 그래서 거기서 석박사 과정을 수료하고 16세부터 5년 동안 나사의 핵 물리학 분야 선임연구원으로 근무를 합니다. 이 사람이. 근데 요 얘기에 연구에 집중하기보다는 실상 계산노예에 가까운 생활을 했다고 한다. 그러니까 이제 아무리 천재라고는 하지만 이제 어떤 판단력이나 뭐 이런 거는 성인만큼 안 됐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당시에 슈퍼컴퓨터가 없던 시절인가 봐요. 그러니까 엄청난 문제를 주면 얘는 막 다 풀어내니까. 그래서 계산기 역할을 했다는 거야. 쉽게 말해서. 그 어린 나이에 거기 가서 계산기 역할을 한 거야. 엄마 아빠 떨어져서. 그러니까 얼마나 고독했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외국 생활 어린 나이부터 하면서 이제 향수병에 걸려가지고 돌연 귀국을 합니다. 돌연. 그래가지고 16살 때에 나사 생활을 접고 한국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는 만약에 계속 나사에 남아있었으면 난 자살했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이제 나사를 뛰어나온 일을 후회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튼 이 사람이 한국으로 돌아와요. 그래 놓고는 이제 초중고 졸업 자격이 없으니까 검정고시를 봐요. 검정고시를. 그래서 검정고시를 보는데 뭐 실수로 하나를 틀리긴 틀렸어. 근데 검정고시를 봤어. 그리고서는 제 나이에 맞게 이제 학교를 들어가는데 충북대학을 갔어요. 서울 어디로 안 가고 조용히 충북대학을 갔어. 그래서 거기서 학교 생활을 다니는데 자기의 천재성을 감추고 다녔어. 그래서 그 나이 또래들하고 어울리고 술 먹고 데이트하고 이런 평범한 생활을 한 거야. 그러면서 거기서 아내를 만나요. 조경자 씨라는. 근데 이 아내한테도 철저하게 자기의 과거나 자기의 천재성을 감춰. 그리고 평범하게 사는 재미에 빠져. 이 사람이. 그래서 충북대학을 졸업하고 석박사를 아마 아내는 충북대학에서 석박사를 연대를 했네요. 이렇게 하고 이 양반도 나중에 석박사를 다 해요. 충북대학교 대학원에서. 그래서 토목공학 석사와 박사를 충북대에서 따요. 그리고 저기 교수가 하고 싶었던 모양인데 자리는 안 낳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충북대, 충주산업대, 지금 현재 교통대죠. 네, 대전산업대, 현재 한밭대 이런 데로 시간 강사를 출강을 했어요. 그래서 정교수 임용이 안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여튼 근데 재밌게 살았어요. 재밌게. 그러다가 이 사람이 충북개발공사라고 하는 지방공사 있지요. 지방공사. 지방공사에 취직을 해요. 그래서 거기서 아주 평범한 직장인으로 살아요. 그러다가 몇 년 전에 한신대학인 신한대 경기도 어디 있는 학교라고 그러는데 이제 후발학교라 저도 잘 몰라요. 이 학교에 이제 자리가 나서 그리 가서 지금 그 신한대학교에서 교수 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 제가 그 전에 칼럼을 쓴 적이 있어요. 우리는 왜 자녀를 천재를 못 만들어서 그렇게 안달이 나 있는지 모르겠다. 이 사람을 보더라도 이 사람의 행적을 쭉 써주고 사람은 평범할 때 가장 행복한 거다.
천재는 자랑하긴, 아, 우리 아들 천재요. 아우, 당신 아들이 그렇게 천재라며? 이런 소리를 듣는 거는 기분 좋을 수 있으나, 그 본인의 삶에는 결코 그게 행복하지 않다. 뭐 그런 칼럼을 썼던 게 있는데, 여튼, 이 사람은 자기의 천재성을 어느 날 죽이고 감추고, 그래서 이제 유튜브에 찾아보니까 세계 10대 천재를 이렇게, 한 10초씩 이렇게 설명해 놓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아, 이 음향이 안 되는구나. 그냥 뭐 10초짜리니까 텍스트만 보세요. 네. 본인이 워낙 철저하게 이제 자기의 천재성을 감추고 다녀서 부인도 몰랐대요. 연애하면서도. 자기 남편이 그런 대단한 천재인 줄을. 그래서 지금은 아주 평범하게 살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당대에는 이제 드러난 천재성으로 봐서는 김웅룡 씨. 저분이 제가 봐도 최고 천재인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역사 속에 천재라고 이름 지어진 사람들, 거론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누가 있느냐면요. 누구의 아들이에요? 누구 아들이에요, 저 사람이? 원효대사. 그렇죠. 원효대사 아들이에요. 근데 원효가 또 천재였어. 제가 얼마 전에 그 원효 관련 책을 읽었는데, 원효 대단한 분이더구만. 한국 불교사에서 원효를 빼면 아무것도 안 남는다고 얘기할 정도로 원효는 대단한 분이더라고요. 원효 대사가 누구하고 난 거죠? 공주죠. 네, 요석공주. 그 사이에서, 그러니까 이 스님 중에서도 이제 대단한 경지에 이른 그런 분들은 다 해. 술도 먹고 뭐. 그래서 애도 낳고 다. 그래서 설총이 업적이 뭐죠? 공부한 지 오래돼서. 이두 문자. 한자를 이제 우리 한글 발음으로 표현해서 저거 이두 문자를 만들었죠. 그 다음에 최치원이 천재인 건 다 아시죠? 당나라에 건너가서, 당나라 고시에서 수석 합격하고, 뭐, 당나라 관료를 하면서, 당나라에서 황소해난이 일어나니까 무슨 문장을 써요? 토황소 경문이라는 걸 써가지고, 아주 당나라에서 이름을 날린 천재였죠. 근데 신라에 돌아와서는 인정받지 못해가지고 굉장히 고독해하고 뭐 그랬었던. 그 다음에 이제 고려의 해동공자라고 하는 최충, 문헌공도라는 사설기관을, 쉽게 말해서 사설학원을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만든 분인데 막 구름같이 몰려들어가지고 예나지금이나 학원만 만들면. 그리고 이제 삼국 사기를 쓴 김부식. 그리고 김부식과 영원한 라이벌 관계로 나오는 정지상. 이런 사람들이 다 천재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보세요. 문치주의 문화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작문 실력이 그 사람의 실력이야. 옛날. 지금 이제 근대 학문이 들어오기 전에는 그 사람의 실력은 그 사람의 문장력이란 말이야. 수사력, 문장력. 얼마나 글을 조리 있게 쓰느냐.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은 지금 이렇게 꼬질꼬질하게 살지만 이 시절에 태어났으면 아주 그냥 난 얼마나 왜 안 웃어요 그래. 그래서 이제 어문 계열의 천재들이 천재였던 거죠 옛날에는. 자, 아무튼 우리 역사 속에서 이것도 이제 뭐 제 기준 또는 뭐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이렇게 전해지는 거지. 어떤
객관적인 기준점은 없는 것 같아요. 예. 자, 그럼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굳이 꼭 문과 이과를 나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자, 정의라는 말이 있어요. 정의. 그럼 자, 여기서 정의를 한국말로는 정의인데 한자로는 좀 다르고 영어로 표기를 해도 이 두 개가 좀 다른 두 개의 뜻이 있어요. 자, 여기서 이게 떠올랐다. justice, 정의, 옳다, 바르다, 정의로운 길, 이게 떠올랐다. 둘 중에 하나는 드셔야 돼요. 거수. 예, 한 분, 두 분, 세 분. 예. 자, 그 다음에 justice가 아니고, definition. 그거 있잖아요. 정할 정자에, 예, 오로리자 쓰는 거. 정의. 그러니까 뭐뭐에 대해서, 정의하는 거. 규정 내리고, 명료하게 규정하는 거. 자, 이게 떠올랐다는 분, 거수. 여기는 확실히 이분들이 많죠.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해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게 떠올랐으면 이제 어문 계열이고, 이게 떠올랐으면 이제 이공 계열이라는 거예요. 맞나요? 먼저 손든 분들 어문 계열 또는 사회 계열인가요? 그럼 잘못 오신 거예요, 길을.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요, 이분법적 사고에 너무 길들여져 있어요. 그래서 이게 보니까 중세 유럽을 예를 놓고 보면 법학, 의학, 신학 딱 세 가지래요, 전공이. 그리고 문법, 논리학, 수사학, 산술, 기하, 천문, 음악, 이게 교양 과목이래요, 7가지가. 중세 기준으로. 자, 한국의 문과이과 구분은 1918년도에, 18년도면은 3.1 만세운동 직전이네요. 그죠? 1919가 3.1 운동이니까. 직전에 제2차 고등학교령에 의해서 이제 시작됐다는 거예요. 문과이과로 하는 거. 그러니까 19년도에 발효했다는 건 뭐예요? 일제 통치기죠. 일제 통치기 했으니까 누가 했을 거야? 일본 애들이 했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이 사실은 학계의 주도권을 잡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도 뭐 교수 좀 하고 싶다는 사람 어떻게 해야 돼? 전부 다 미국 유학 갔다 와야지. 미국 갔다 와야 제대로 공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학문 분야에서 전 세계를 주름잡고 있는 건 맞아요. 주도권을 갖고 있죠. 그러나 한국은 여전히 일본 방식의 문과 이과를 나눠서. 그래서 지금 그거를 다시 문이과를 통합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뭐 여기서 벌써 뭐 그렇게 되면 수학이 뭐 어려워지니까 문과가 불리하고 뭐 문과생들이 이과생들이 문과에 넘어와서 뭐 다 잡아먹고 뭐 이런 또 유불리를 또 따지고 막 굉장히 복잡합니다, 지금. 쉽게 없어질 것 같지는 않아요. 워낙 오랫동안. 100년 됐잖아요. 그죠? 문과, 이과 나눠서 사람을 양분시키는 이런 문화가 벌써 100년 된 거예요. 자, 지금부터 이제 조선 천재 얘기를 지금부터 이제 시작합니다. 조선이 1392년도에 개국합니다. 1392년. 꼭 기억하세요. 연도. 1392년. 그리고 1910년 을사조약이라고 하는, 우리는 이제 을사가 아니라 경술년. 을사는 1895년이고 그보다 5년 뒤에 경술년에 국권을 완전히 상실하게 되죠. 을사년에는 외교권을 박탈을 당하는 거고, 그 다음에 경술년에는 다 뺏기는 거죠. 외교권, 경찰권, 무슨 권 하나씩 뺏어가다가 1910년에는 다 내놔. 도장을 싹 뺏어가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518년인가 뭐 그렇게 걸려요. 조선왕조가. 흔히 500년이라고 하는데 엄밀히 따지면 518년인가 걸려요. 그래서 1392년에서 1910년까지인데 조선은 양난을 겪죠. 양난.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1392, 1592. 정확하게 200년 있다가
이제 임진왜란이 터져요. 개국하고 200년. 그러면 요 기간에 전쟁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어요. 그래서 태평성대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기간에 세종이 정말 문화 강국을 만들고, 우리나라가 이때는, 조선 개국 초기에는 뭐, 어떤 학자들은 세계 10대 강국이었다, 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만큼 사회가 안정돼 있어요. 이건 외교하고 굉장히 밀접한데, 중국 대륙에서 어느 왕조가 섰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이때는 명나라가 섰잖아요, 같이. 근데 명나라와 조선의 관계는 어땠죠? 철저한, 밀착 관계고, 4대 관계죠. 그리고 명나라가 나름 강성했죠. 그러면서 북방의 이민족들을, 나대고 까불지 못하게 꽉 잡고 있던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조선은 명나라하고 굉장히 절친하고,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 넘보지를 못했어요. 가령 고려 같은 경우에 어땠어요? 고려 시대는 송나라였잖아요. 중국 한족 왕조가. 근데 송나라는 이 역대 중국 왕조 중에서도 제일 국력이 약했어요. 아주 거기야말로 진짜 문치주의. 너무 약하다 보니까 북방에서 엄청난 이민족들이 강성했죠. 그래서 맨 처음에 일어난 게 거란족의 요나라, 여진족의 금나라, 몽골족의 원나라. 이런 나라들이 막 득세를 하면서 송나라 자체를 막 밀어내잖아요. 그래서 송나라가 저 밑에 남송으로 쫓겨나요. 그러니까 이제 고려를 거란이 세 차례 침입해서 아주 초토화를 만들고, 그거 끝나고 나니까 이제 여진이 쳐들어오고, 그거 끝나고 나니까 몽고가 7차에 걸쳐서, 고려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계속 침략당해요. 근데 조선은 이런 안정 시기를 가졌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무방비였다가 1592년에 갑자기 외란이 터지는 거죠. 200년 동안 전쟁을 한 번도 안 치르니까 그 전쟁에 대한 대비가 없었던 거예요. 설마 하고 있다가 이제 전쟁이 터진 거죠. 그래서 임진왜란을 기준으로 해서 또 40년 있다가 평자호란이 터져요. 이 양난이라 그러지, 양난. 이 양난을 겪으면서 조선 사회가 엄청난 변화를 해요. 엄청난 변화. 사회가. 그래서 요 두 전란을 기점으로 전기, 후기라고 나누죠. 전기, 후기. 그래서 또 경우에 따라서는 여기를 3등분해서 여기를 전기, 외란, 호란이 일어났던 시절을 중기, 그리고 이후를 후기, 이렇게 3등분하기도 해요. 그래서 뭐 이제, 그건 나누기 나름인데. 자, 여기서 이제 보시자고요. 그럼 조선의 천재는 누구냐? 조선 전기를 대표하는 최고의 천재는 매월당 김시습입니다. 이름은 들어보셨죠? 문과 쪽 공부하신 분들은 이 김시습에 대해서 굉장히 비중 있게 공부를 해요. 김시습 하면 뭐가 탁 튀어나와야 돼요. 금오신화라는 소설. 한문으로 쓴 소설인데요. 우리나라 최초의 소설이에요. 이 김시습도 굉장히 기인적인 삶을 살고 이제 천재의 삶을 살아요. 그러다가 중기를 대표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여러분들 다 아는 율곡 선생이에요. 율곡을 조선 중기를 대표하는 천재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그러면 후기에는 누구일 것 같아요? 교재 미리 안 보셨어요? 안 보시길 잘했어요. 후기에는 다산을 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전기, 중기, 후기를 대표하는 천재들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야, 이 세 명만 치기엔 정말 저 사람의 재능이 너무 아깝다. 진정한 천재는 이 사람도 껴줘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보한제라는 호를 가진 조선 전기의 신숙주예요. 신숙주. 자, 신숙주 하면 뭐가 탁 떠오르죠?
집현전. 한글 창제의 유공자죠. 근데 그와 함께 신숙주 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이미지 하면 뭐가 있냐면요. 변절. 변절. 신숙주가 이제 그 세종까지 총애를 받고 신숙주를 비롯한 집현전 학자들이 정말 조선의 중흥을 이끌었잖아요. 그러다가 세종이 죽고 문종이 올랐는데 문종이 병약해서 금방 죽어요. 금방 죽어요. 아주 취임할 때부터 아주 병약했지요. 그래서 그 아들인 단종이 왕위를 갔는데 뭐 12살 땐가 이렇게 하니까 힘이 안 실리고, 그러니까 이제 세종이 죽으면서 세종이 유훈을 남기기를, 야, 그때 당시 최고 실력가 있던 김종서, 황보인 이런 사람들한테 내 아들을 좀 잘 부탁한다. 내 손자를 잘 부탁한다. 라고 했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실권을 가지고 조정을 장악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세조, 수양대군이 볼 때는 어때요? 야, 이씨, 나 같은 이 건재한 왕족이 있는데 왜 저것들이 이 나라를 쥐락펴락 하느냐 하면서 갈등을 하다가 그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잖아요. 계유정난이라는. 그러면서 그냥 한 2년 정도를 그 단종 밑에서 자기가 실세를 갖고 가요. 그러다가 단종 복위운동이라는 게 일어나죠. 저건 아니지 않느냐. 삼촌이 어떻게 조카를 궁지에 몰아놓고 자기가 실권을 타자. 저거 수양대군을 죽여버리고 다시 단종에게 힘을 실어줘야 된다. 이런 움직임이 일어나서 이제 단종이 2년 있다가 지금 계유정난이 일어나고 실세를 잡고, 그죠?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그 단종이 여러 정치적 압박에 시달리니까 나 이거 못하겠어요. 삼촌이 하세요. 하면서 이제 물러나죠. 그랬더니 이제 단종을 복위시키려는 운동이 일어나는데, 그때 신숙주하고 같이 공부했던 집현전의 주요 학자들이 주동이 돼서 일어나잖아요. 근데 신숙주는 쏙 빠지죠. 그래서 어떻게 가요? 세조 편에 쓴다고. 여러 가지 이제 뒤에서 얘기할 텐데,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딴 사람들은 정말 다 죽었잖아요. 원통하게. 근데 이 사람만 살아서 부귀영화를 누렸거든. 세조 편에 서서. 그러니까 역사는 이 사람을 변절자라고 이제 하는 거예요. 변절자다. 우리나라 역사에서 의롭게 충과 성을 다해서 죽는 사람들 많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그래서 끝까지 살아서 권력에 접근했던 사람이다 보니까 변절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아주 충신의 아이콘이고, 이 사람은 변절의 아이콘으로 통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의 천재성이 변절이라는 그 부정적 이미지에 가려가지고 부각되지를 못하죠. 그래서 이제 정말 머리 좋고 재능이 엄청났던 분인데 변절했다는 이유로 좀, 여기 시계가 없네요. 조금만 더 잠깐 쉬었다 하시죠. 예. 자, 이제부터 매월당부터 보겠습니다. 이 양반이 이제 세종 때 태어나서 성종 때까지 이렇게 58세를 살아. 옛날에는 58세 살면 그렇게 서운한 거 아니에요. 그냥 살 만큼 사는 거예요. 60살 살면 회갑 잔치를 하는 거죠. 58세 살았고 서울 출생이에요. 매월달, 청환자, 동봉, 설잠. 설잠은 이제 법명이라 그래가지고 절에서 쓰는, 스님이 됐을 때 주는 호거든요. 설잠이라는 호를 많이 썼죠. 법명을. 이 사람도 성균관 부근에서 태어났어요. 이 사람도 어머니가 일부러 성균관 옆에 자리를 잡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공부하는 모습을 보면서 잘하게 하려고. 그래가지고 3살 때 외조부로부터 글자를 배웠고, 소학을 배운 후 5살 때 한시를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소문이라고 나온 거야.
여기 나오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옛날은 그랬어요. 무슨 뭐 과거 시험도 시를 짓는 걸로 보잖아요. 그 사람이 얼마나 시문을 제대로 이해하고 시를 지을 줄 아는가가 그 사람의 지적 능력이에요. 그걸로 사람을 평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재는, 모든 천재들의 공통점은 나이 먹고 무슨 뭘 잘해는 이 빛이 가려요. 3살 때 뭐를 했대, 5살 때 뭐를 했대. 이게 천재성인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천재성은. 그래서 이 사람이 5살 때 한치를 졌어. 그래가지고 이제 소문이 나는 거예요. 야, 뭐 성균관 옆에니까 임금이 살고 계신 궁에 가까이 있으니까 소문이 금방 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세종도 그걸 들었어요. 야, 그 5살 배기 대단한 애가 있다며. 그렇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일화에는 세종이 직접 불러다가 테스트를 했다는 얘기인데 그건 아니고 승지, 비서실에 얘기를 해서 야, 그런 애가 있다는데 한번 테스트 좀 해봐. 그래가지고 크게 쓸 제목이니 열심히 공부하라고 당부하고 선물도 내렸다. 이런. 그래서 이제 오세라는 별명이 생긴 거예요, 이때. 오세 때 궁에 들어가서 테스트를 받았는데 궁궐 그 학자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 어린아이의 그 언어, 문장, 사고력 이런 걸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5살 때 이제 뭐 이런 또 경전을 배우고 또 이제 뭐 이렇게 이제 그 당시에 공부한다 그러면 사서삼경 외우는 거잖아요. 잘자리. 그러다가 이제 어머니도 돌아가시고 이 천재들의 공통점이 어머니들이 일찍 돌아가요. 그래서 외롭고 아주 그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내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계유정난이 발생하니까 왕위를 찬탈했죠. 53년에 계유정난, 김종서 황보인을 때려 죽이는 거죠. 수양대군이. 그렇게 하고 2년 동안 식권을 잡고 있다가 결국에는 단종한테 왕위를 받죠. 그래서 이제 세조가 즉위를 하니까 이때부터 야, 나 이거 세상 꼴보기 싫다. 나 이런 세상에서 못 살겠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시대를 잘못 타고난 거죠. 만약에 이런 정도의 엄청난 천재성, 문학성, 그 작문 능력이 있었으면 정말 탄탄대로를 걸었을 사람이죠. 탄탄대로. 그런데 자기가 공부하면서 배운 충성, 의리, 유교적 소양, 이거하고 시대가 안 맞는 거야. 어떻게 유교에서는 충과 효가, 명분, 이게 이제 최고의 덕목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삼촌이 조카를 왕위를 뺏고 죽이고 충신들을 다 죽이고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이 사람이 이제 이때 승려가 됩니다. 중이 돼요. 그래가지고 전국을 다니면서 이제 벼슬 같은 거 안 하고 승려가 돼가지고 이제 불법에 전념합니다. 그러던 때에 이제 복위운동이 일어나는 거죠. 단종 복위운동. 복위운동이 일어나니까 아까 얘기했던 우리가 얘기하는 사육신. 노량진에 가면 그 사육신묘라는 데 있잖아요. 그래서 6명의 충식스러운 신하. 성삼문, 박팽년, 하위지, 이계, 유흥부, 김문기 뭐 이런 사람들. 이런 사건이 났는데 세조가 이거 내 왕위를 뺏고 조카한테 다시 주려고 하는 이제 그 반란이 일어난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 6명을 공개 처형을 했단 말이에요. 사지를 찢어주겠단 말이야. 여기 목에, 양쪽 팔에, 양쪽 다리에 밧줄을 걸고 소 5마리가 사람 살아있는데 이렇게 끌고 가면 이제 사지가 다 찢어지잖아요. 그래서 그걸 이제 육실알이라고 하죠. 육실을 처한다. 다 몸을 6가지로 찢어 죽이는. 소를 끌고 가가지고 몸을 다 찢어 죽이는 거죠.
이렇게 했는데 사람들이 후환이 무서우니까 누구도 이 시체를 못 치우는 거야. 근데 스님이고 당시에 김시습은 설잠 스님이라 해가지고 굉장히 법력이 뛰어나고 그런 사람으로 사람들이 알았어요. 세조도 몇 번을 만나서 좀 자기 국정을 도와달라고 하지만 김시습이 절대 안 하죠. 그러면서 누구나 무서워했는데 이 노량진의 임시 매장을 그 시체를 걷어가지고 임시로 그 매장을 하죠. 그게 노량진 사육신묘예요. 누구도 다 안 했던 걸 이 김시습이 한 거예요. 죽음을 무릅쓰고. 그러니까 굉장히 의로운 사람인 거죠. 그래서 이제 결혼을 했는데 다 접고 송광사에 입적해가지고 이제 스님이 되죠. 그래서 이 사람의 문장력이라는 것은 엄청났던 거예요. 문과 공부 많이 하신 분들은 알아요. 이 사람의 시, 소설, 기타 이제 문장을 보면 정말 천재가 아닐 수가 없죠. 뭐 그래서 이제 세조가 몇 번을 만나려고 그러는데 이 사람이 만날 때마다 무슨 짓거리를 하냐면 만나기 싫잖아. 꼴도 보기 싫잖아. 근데 임금이 부르니까 안 갈 수는 없잖아. 항상 똥톡에 빠져요. 화장실에 일부러 빠져. 여기까지 이렇게 빠져. 그래가지고, 응? 난 이 꼴을 하고 어떻게 임금을 만나냐? 이래가지고, 모면을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이런 기인적인 생각을 하다가, 경주 금오산, 경주에 금오산이라는 산이 있는데, 거기 내려가서 금오산실이라고 해서 자기 이제 암자를 하나 져놓고, 집거를 합니다. 30살 때부터. 그러면서 이때부터 우리가 알고 있는, 그전에는 이제 설잠이라는 법명을 많이 썼고, 이제 매월당이다. 이런 호를 쓰는 거죠. 그때부터.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의 한문소설인 금오신화를 지었다는 거. 요거 정도는 기억을 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서는 이제 세조도 죽고, 세조의 아들 예종도 굉장히 단명합니다. 거기도 6개월인가 왕위 하다가 바로 죽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성종이 들어가죠, 성종. 성종하면 또 뭐가 생각나냐면 드라마 그 사극 같은 거 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그 패비 윤씨, 이게 성종의 부인이 윤씨가 질투를 하다가 성종의 얼굴에 스크래치를 내잖아요. 그래가지고 쫓아내고 폐비시키고 나중에는 사약을 내려서 죽여버리잖아요. 이 성종이 좀 뒤끝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야씨 어디 갔어? 다시 한때 환속을 했어요. 그래서 머리도 기르고 고기도 먹고 안씨를 부인으로 맡고 뭐 이렇게 했었는데 패비윤 씨 사건이 나니까 야 이놈들 이 시절은 안 되겠다 정말 하면서 다시 방랑 생활을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여기 홍산이 어디냐면 부여예요. 부여 외산면이라고 있어요. 거기 가면 무량사라는 절이 있어요. 지금 누구지?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를 쓴 유흥준 교수? 그분들 거기에 집거하고 있대, 지금. 내가 이제 강의 좀 의뢰하려고, 전화번호는 안 가르쳐줘요. 출판사에다 전화하면 이메일만 가르쳐줘. 그래서 이메일 해서 이런 강의 좀 부탁드려 했더니, 여기 있다고 그러면서 지금 그 집필 중이라 강연 같은 거 일절 안 한다고. 방송 출연 강연 이거 안 한다고 거절하시더라고. 그래서 부여 무량사라고 있어요. 그 대천해수욕장 가다 보면 태안 쪽에서는 아니고 이제 대전 쪽에서 가다 보면 부여로 해서 이렇게 가거든요. 거기 가다 보면 그 외산면이라는 조그만 면소재지가 나오고 거기에 무량사라는 절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나중에 거기 가셔가지고 거기서 죽었어요. 그래서 이분도 쉽게 말해서 시대가 이 사람의 천재성을 덮은 거예요. 엄청난 재능이 있고 의로운 사람이었고 호기로운 사람이었는데 그 시대가 그 사람을 이제
받아주지 못한 거예요. 아니, 이 사람이 시대를 받아주지 못한 거죠. 천재성이 많이 덮어졌어요. 그러면서 그나마 문학 쪽에서 시를 쓰고, 특히 우리나라 최초로 소설이라는 걸 썼어요, 이분이. 한문 소설. 그럼 아까 내가 그랬어요. 우리나라 최초의 소설을 쓰셨다면 속으로 나는 홍길동전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속으로 생각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건 뭐예요? 홍길동은 한글 소설. 이거는 한문 소설. 최초. 자, 이제 신숙주 씨에 대해서, 신숙주, 뭐 우리가 가령 율곡 선생, 다산 선생, 뭐 이렇게 자연스럽게 선생자를 붙이거든요. 근데 신숙주는 이제 신숙주 선생, 보한제 선생 이런 말 잘 안 해요. 그냥 신숙주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건 뭐냐면 그 자기 친구들, 그 기라성 갔던 성삼문, 박백년 이런 사람들 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조의 부당한 왕위 찬탈에 대해서 저항하고 항거하다가 모질게 죽었는데, 이 사람은 죽기는커녕 부귀영화를 누렸잖아요. 그것이 이제 참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을 텐데, 그리고 이 사람이 그 젊었을 때요, 수양대군하고 각별한 인연이 한번 생겨요. 수양대군이 그 명나라에 사신으로 갈 적이 있었어요. 사신으로 갈 적이 있었는데, 그때 같이 가자고 제안을 해요. 그래서 그럽시다. 그래서 같이 가요. 그래서 중국을 걸어서 명나라까지 갔다 오는데 몇 달 걸렸을 거 아니에요. 그때 얼마나 친해졌겠어. 그리고 몇 달 같이 동행을 하다 보니 뭐가 보여요? 수양대군의 뭐 인간미도 보이고 리더십도 보이고, 야, 이 양반 이러이러한 사람이라고 소문났는데 가까이서 보니까 또 이런 면도 있네. 이 양반 굉장히 인간적인 면도 있네. 뭐 여러 가지 면모를 봤겠죠. 그러면서 또 그 수양대군이 뭐 술 한잔 먹이면서 와, 신형은 나하고 끝까지 가는겨, 알았어? 뭐 이렇게 우리 그런 거 하잖아요. 술 한잔 뭐 넌 나하고 끝까지 가는 거야, 어? 우린 죽을 때까지 형제야, 뭐 이런 거, 그런 일이 있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중국으로 명나라로 둘이 사신을 갔다 온 이후에 급격히 친해지고, 그로 인해서 수양대군과의 그 밀도가 굉장히 깊어지죠. 친밀도가. 그러면서 이 양반 혼자서 정인지라는 학자하고 둘이가 이제 변절의 학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특히 신숙주 얘기를 하고, 뭐 사람들이 그러죠. 왜 신숙주의 그 이름에서 숙주나물이라는 나물 이름이 생겼다. 숙주나물이 금방 변질을 하거든요. 이제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는데, 지나고 났으니까. 그래서 이 사람도 집현전 학자였던 건 다 아실 테고요. 그래서 뭐 어려서 뭐 이제 초시, 복시 다 장원 했고, 생원에도 합격. 뭐 국왕이 친히 치른 시험에서 3등. 뭐 이렇게 해서 25세에 당대 최고 엘리트라는 집현전의 부수찬의 자리를 올라온 거죠. 그래서 여기 얘기했던 성삼문, 이계, 박백년, 하위지 이런 사람들과 교류를 하는 거죠. 당대 최고의 석학들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선 전기는 사회도 안정돼 있었고, 그죠? 사회도 안정돼 있었고, 뭐 그 세종이라고 하는 정말 우리나라 5000년 역사 최고의 군주가, 학자들은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있게, 주민들은 농사를 열심히 질 수 있게 사회를 안정적으로 이끌고 가셨거든요. 그래서 이때 학문이 최고로 번성하던 시기에 거기서 아주 촉망받는 학자였죠. 이분은 물론 글을 잘 쓰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 사람들은 그 사람이 무슨 능력이 있다, 머리가 좋다, 학문적으로 뛰어나다, 다 필요 없어요. 글을 잘 써야 돼요. 특히 시문을 잘 지어야 돼요. 그게 절대적인 평가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시를 잘 쓴 거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이 양반이 뭐
사신을 여러 나라를 가요. 그러니까 지금같이 뭐 비행기 타고 일본 2시간, 1시간에 가는 게 아니라 얼마나 가서 고생을 했겠어요. 중국을 갔다 올래도 그렇고 해로로, 육로로 막 다니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이렇게 다니면서 견문도 많이 넓히고, 그래서 이 양반이 훈민정음 제작 과정에서 언어학적 기반이 많이 다져지는데, 동국정운이라는 엄청난 의문서, 발음에 관련된 책이죠. 이걸 쓰고, 이때죠. 수양대군과 함께 명나라 갔다 오고, 요때 이제 수양대군하고 굉장히 가까워져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다가 계유정난이 발생했는데, 직접 참여해서 사람을 죽이고 뭐 이런 일을 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계유정난이 일어나고 나니까, 한 명의 집단에서,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한테 정난 2등 공신을 내려요. 정난 2등 공신을. 그러니까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가고, 수양대군이 즉위를 하고 나서도, 승승장구를 합니다. 이 양반은, 이제, 사육신이 처형을 당하면서 그 사육신 그 사람들하고 워낙 친하게 지냈던 사람이기 때문에 친구들 다 죽었는데 왜 너만 살았냐. 이제 그런 부인도 나무랬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뭐 하는데 이 사람의 천재성은 여기서 나옵니다. 언어적인 천재예요. 언어적인. 그러니까 세종이 한글을 창제할 때 이 양반 같은 천재성을 가진 언어학자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가능했던 거고. 또는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재능을 10분 발휘할 수 있게 세종께서 분위기를 만들어줬던 것도 있죠. 그래서 뭐 벼슬을 잘했는데 중국도 사신 갔다 오고 일본도 갔다 왔는데 당시에 중국어나 일본어 기타 외국어를 배우려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책으로 공부하는 거하고 귀화한 사람들 있잖아요. 중국에서 한국으로 귀화한 사람, 일본에서 배 떠밀려서 한국으로 조선으로 넘어온 사람, 뭐 이런 여러 유형이 있을 거라는 얘기죠.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배우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외국어를. 지금처럼 학원을 가고 인터넷 교재로 공부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 사람은 중국어와 일본어는 능통. 아주 자연스럽게 구사할 정도로 잘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몽골도 그때 북방에 나라는 아니었지만 나라 형태를 유지하고 있었죠. 여진, 위구르는 어디예요? 저쪽이죠. 티베트 위에 저쪽. 거기. 그 다음에 아랍어라는 건 뭐예요? 중동 사람들. 거기 이란만 말고는 다 아랍어를 쓰잖아요. 이란만 이란어를 쓰고. 그리고 이제 유구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일본 열도라고 그러죠. 일본 섬이 이렇게 쭉 늘어서 있으면 저 밑에 끝에 보이지도 않는데 집에 가면 오키나와라는 섬이 있어요. 거기가 당시에는 유구라고 하는 별도의 나라였거든요. 그래서 그 나라까지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월을 구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이 그렇게 되는데도 우리가 영어를 초중고 다니면서 그렇게 배웠어도 외국인만 만나면 말을 못해서 참 위축되고 그러는데 이분은 당시에 이런 환경 속에서도 하여튼 7개 국어를 구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천재인 거죠. 그러나 이분이 변절도 아니고 사실은 참 평가하기 나름인데 그 친구들이 참 모진 고문을 받고 죽는 동안에도 끝까지 벼슬을 받고 호의호식했다는 이유로 아주 나쁜 평가를 받고 있는 면이 있는데 제가 볼 땐 꼭 그렇지는 않다. 개인 사정이 있었던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선생입니다. 율곡 선생 너무 잘 알죠. 율곡이 진짜 또 천재예요. 그럼 이 양반도 똑같아요. 어려서 시를 짓고, 어려서 문장을 구사하고, 이런 능력이 엄청났던 거예요. 소문이 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율곡의 어머니가 사임당이잖아요. 사임당이 5만 원, 아들이 5천 원. 그죠? 예, 전 세계 모자가 같이 그 나라 집회에 등장하는 인물로 등장하는 건 아마 여기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지금 유튜브를 저도 이제 유튜브 많이 들어요. 근데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을 몇 봤는데 저도 사실 그 주장에 공감이 가더라고요. 뭐냐면 다른 나라 같으면 집회 속의 인물이 대개는 그 나라 역사와 그 민족 역사에서 정말 지대한 희생과 공헌을 한 사람들이다. 그런데 가령 이순신이나 세종대왕이 집회 인물로 등장하는 건 뭐 인정할 수 있다,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율곡과 태계가 뭘 했냐? 율곡과 태계가 왜 거기 집회에 등장해야 되냐? 민족을 위해서 한 게 뭐 있냐? 차라리 김구나 김좌진, 유관순을 넣는 게 낫지 않냐?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을 봤는데 제가 들어봐도 그만 그러네 생각해 보니까 라는 생각을 했어요. 특히 신사임당에 대한 태클이 많더라고. 왜 했냐 했더니 한국의 어머니상이래. 어떤 면에서? 현모양처래. 그래? 현모? 아주 그 현명한 어머니? 신사임당이 현모가 된 건 율곡 때문이에요. 율곡이 시험만 보면 전국 1등이요. 시험만 보면 전국 1등이라고. 9번 고시를 본 거예요. 외무고시, 행정고시, 사법고시, 기술고시 9개를 봤는데 9개를 다 장원을 해요. 싹 쓸어 먹은 거야. 시험만 봤다 하면 전국 1등이야.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렇잖아요. 저 집 아들 서울대 다녀. 인사 소개할 때, 저 누굽니다. 그러면, 이 집 아들 서울대 다녀. 누가 묻지도 않았는데. 그냥 그 엄마만 나타나면, 이 집 아들이 서울대 갔어. 이렇게 얘기해요. 이 시대에도 똑같았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도 사임당만 나타나면, 이 집 아들 천재요. 그리고 율곡이 시험만 보면 1등을 하는 거야. 전국 1등을. 그러니까, 이 사임당의 교육법, 사임당의 가르침, 이게 해서 현모가 된 거야. 얼마나 잘 가르쳤으면 엄마가. 그리고 율곡의 아버지는요, 혹시 여기서 율곡의 아버지 이름 아시는 분 있을까요? 엄마가 신사임당이라는 건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아버지가 이원수라는 걸 아는 사람이 없어. 근데 그 이원수가 이제 율곡의 아버지인데 이게 좀 천찮은 사람이었어. 술이나 먹고 아주 진짜 시골 말로 천찮은 사람이었어. 어떻게 그런 사람한테 옛날에는 그 집안과 집안이 정략 결혼하니까. 그래서 신사임당이 일찍 죽어요. 근데 신사임당도 자기 남편한테 양처 아니었어요. 현모 양처에서 현모는 모르겠지만 양처는 아니었어. 되게 무시했어. 그래서 이 사람이 율곡의 아버지가 더 어깃장을 부렸어요. 저희 편내가 나를 무시하네. 그러면서 이제 술이나 먹고 딴 여자 만나고 다니고 그랬어. 근데 딴 여자를 만났는데 권씨라는 여자를 만났어요. 근데 술집 주모였어. 근데 아주 천박했어, 여자가. 술주정이 심했고. 근데 사임당이 죽고 나서 율곡의 아버지 이원수가 기다렸다는 듯이 그 여자를 이제 그 여자하고 재혼을 해요. 근데 이 여자가 아주 행실이 나쁘고 술버릇이 막 개판이었던 거야. 그래가지고 율곡이 지 생모 어머니하고 비교를 하니까 이게 도대체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야. 인격 인품이. 그래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아버지도 이제 그렇고 아버지도 똑같아요. 뭐 이러니까 술을 먹고 맨날 괴롭히고 그러니까 집을 나가버려요. 그래서 율곡이 머리 깎고 스님이 돼요. 1년 동안 금강산에 가 있어요. 그러니까
1년 동안 산에 가 있다가 이제 불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자기가 이제 유교적 신념 속에서 유교적 사회 그 틀에서 살다가 이게 싫다고 아버지 밉다고 이제 산으로 들어가서 불교 공부를 했는데 1년을 했는데 불교가 와닿질 않는 거야. 그래서 다시 이제 환속을 해가지고 다시 유교를 공부하는데 그 1년 동안 그 부처님의 제자가 됐었다라는 이유로 무지하게 공격을 받아요. 환속해서 벼슬 생활하는 동안에. 저 사람은 말이지, 응? 중이었단 말이지.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이 사람도 뭐 3살 때 글을 깨우치고 뭐 4살 때 어머니 글과 글씨를 흉내내고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율곡 하면 구도장원공 9번 장원을 싹쓸이한 사람. 시험만 보면 무조건 1등. 근데 그런 것도 있어요. 저 사람이 예를 들어서 사법고시면 사법고시, 외무고시면 외무고시 하나만 봐서 그 길로 가면 되는데 그냥 시험이라는 시험을 계속 보면서 계속 1등을 해 먹으니까 당시 선비들한테 굉장히 미움을 샀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남의 갈 길을 가로막는다. 그리고 아주 자기의 그 재능을 뽐내지 못해서 안달이 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여튼 율곡도 시험만 보면 장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선조 임금이 아주 그냥 아이고 유리 율곡 아이고 율곡 왔어 뭐 이러면서 그렇게 이뻐했다는 거야. 율곡 말만 듣고 우리나라는 공부 잘하면 손해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 율곡도 시험만 보면 막 1등을 하고 쓸어 담는 거야. 그래서 자 이제 한시 보시면요 이게 궁자거든요. 궁, 풍, 중. 궁풍중. 공통점이 뭐죠? 한글로 웅이라는 그 밑받침이 생긴다는 거죠. 한시는 그렇게 짓는 거예요. 이 사행이 있으면 1, 3, 4에 이렇게 운을 맞춰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서자, 첫자, 어자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운자를 주면 그걸 여기다가 넣고 나머지 글자를 맞춰서 문장이 되게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어려운데 이런 걸 8살 때 졌다는 거예요. 이 운자를 제대로 넣어가지고 그냥 한자를 그냥 문맥에 맞게 심었다고 해서 한시가 되는 건 아니에요. 한시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뭐 13살 때 뭐 장원급제 뭐에 장원급제 뭐 하여튼 이 사람은 시험만 보면 1등이니까 그게 이제 엄청난 기록으로 아직까지도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재 소리를 듣는 거예요. 엄친아죠. 엄친아가 뭐죠? 엄마들이 자기 아들한테 엄마 친구 아들 중에 이런 애가 있어. 걔는 뭐 의대 갔대. 엄마 친구 아들 중에는 이런 애가 있어. 그게 엄친아예요. 엄마 친구 아들. 공부 잘하는 애들. 그러니까 아주 한민족 문화에서 영원한 엄친아예요. 엄마의 길을 제일 잘 살려주고 아주 뭐 그런 사람이 율곡이죠. 48세인가에서 단명해요. 그래서 뭐 국가나 민족을 위한 업적 딱히 내놓을 건 없어요. 10만 양병설이 있다고 하는데 했다고 한들 10만 명의 양병을 합시다라는 주장에 불과했던 거고 실천에 옮긴 건 아니고. 그리고 이제 그거 있어요. 이후에 이 율곡의 제자로 이어지는 그 학풍을 가진 그 세력이 서인 세력, 노론 세력인데 그 사람들이 그 조선 중기 이후에 완전히 그 조선이 멸망할 때까지 세력을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역사를 기록하는 과정에서 10만 양병설이라는 있지도 않은 얘기를 뭐 지어내서 자기 스승을 신격화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실제로 이제 뭐 역사학자들 나와서 유튜브나 이런 데서 하는 거 보니까 10만 양병설을 주장했다는 어떠한 사료적 근거도 없다. 이건 율곡을
미화시키고 신격화시킨 거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내가 들었고, 나는 역사학자가 아니라 이걸 찾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분은 아무튼 천재인 건 맞고 학문적으로 굉장히 높은 성취도를 갖고 있었던 분은 맞는데, 말 맞다나 뭐 민족을 위해서 어떤 해놓은 저분의 업적을 얘기하라 그러면 할 말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자, 이런 겁니다. 그리고 이분이 김시습전이라는 걸 줬어요. 그러면서 여기서 김시습에 대해서 입이 닳도록 칭찬을 하고 김시습의 천재성을 막 입증해 보여요. 그래서 사람들이 천재가 인정하는 천재. 이래서 이제 김시습이 조선 전기를 대표하는 천재의 반열에 올랐다라고 이제 하는 분들도 있어요. 천재가 인정한 천재. 이분이 유난히 김시습을 공부를 별도로 하면서 김시습에 대해서 온갖 칭찬을 다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도 하여튼 그런 천재, 여기 있죠. 김시습전. 천재성을 아주 극찬했대요. 그래서 왜 김시습이 천재인가를 조목조목 글에다가 썼다는 거죠. 자, 이제 다산으로 넘어갑니다. 다산은, 다산하면 사람들이 이제 떠올리는 게 딱 보면 정조, 다산하면 목민심서, 다산하면 유배, 다산하면 수원성, 거중기, 요 정도예요. 그 외에 또 말씀하실 거 있으세요? 다산에 대해서? 근데 일단은 이분은 별명이 한국의 레오나르도 다빈치예요. 그 중세 다빈치라는 사람은 조각가이면서 화가이면서 무슨 뭐 시인이면서 그 뭐 손을 안 댄 부분이 없잖아요. 그 사람도 건축가이면서. 이분이 그렇죠. 수원성을 쌓은 건축가고, 그리고 영조가 수원으로 갈 때 강을 건너야 되잖아요. 도성은 한강 이북에 있는 거고, 수원을 가려면 강을 건너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배다리라는 걸 만들어야 돼요. 배를 쫙 연결해서 그 위에 널판지를 깔아가지고 수천 명이 지나갈 수 있게 이제 하는 거죠. 그럼 배다리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분이 천재라고 하는 것은 저서예요. 이분이 18년 동안은 유년기를 보내고, 18년 동안은 관직 생활을 하고, 그 다음에 18년 동안에는 이제 펄펄 날아다녀요. 정조하고 이제 딱 매칭이 돼가지고. 그러다가 또 18년 동안 유배를 가요. 그리고 돌아와서 18년을 살다가 가시는데, 유배지에 있던 18년 동안에 이분이 굉장히 고통스럽게 살았던 건 맞는데, 이때 무려 500권의 책을 저수를 해요. 500권의 책을. 근데 한자 문화권에서 한자로 책을 500권을 만든다는 거는 지금 우리가 컴퓨터 워드로 이게 등등등등 치면서 500권의 책을 만드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가치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500권을 쳤는데 한자 문화권에서 중국, 일본 포함해서 최다 출간 기록입니다. 다산 선생보다 더 많이, 중국에 그 많은 역사 인물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인구가 많으니까. 그 중에도 다산보다 더 많은 책을 쓴 사람은 없어요. 그리고 이분은 책을 써서도 문학, 법률, 사회, 뭐 공학, 정말 천재예요. 제가 봐도. 그래서 유학자이면서 과학자이면서 경제학자면서 의학자이면서 건축가이면서 이러다 보니까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듣는 거예요. 그래서 후기에 대원군 김육, 그 대동법을 실시했던 김육과 더불어 3대 개혁가라고 하죠. 500권의 저술을 남긴 아주. 그래서 2012년도죠. 다산 선생 탄신 200주년인가 되는 해에 유네스코에서 세계 역사 인물을 매년 정하거든요. 그때 2012년도에 한국의 다산 정약용을 역사의 인물로 정했는데 이게 동양인 최초예요. 유네스코에서 인정했어요.
이 사람 정말 대단한 천재구나. 대단한 학문적 업적을 가지고 있고, 공부 열심히 해서 실용적인 책을 정말 많이 썼구나. 유네스코가 인정해줘. 그런데 이 양반의 가계를 조금만 알 필요가 있는데, 시간이 많으면 제가 얘기를 많이 해드리면 좋은데, 형제가 약현, 약전, 약종, 약용이에요. 근데 약현은 어머니가 달라요. 첫째 부인이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바로 제철을 해서 낳은 아들이 약전, 약종, 약용이에요. 약전은 아시죠? 자산어보. 영화 자산어보의 주인공. 이 약전이에요. 그리고 약종은 정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천주교 도래 시기에 천주교 성인이에요. 순교해요. 그리고 요렇게가 아주 소문난 형제 수제 집안이었어요. 장안에 소문이 파다해요. 야, 그 집 아들들 대단해. 엄청 똑똑해. 이게 어렸을 때부터 소문이 났었죠. 그런데 약종은 천주교에 굉장히 깊이 빠져들어요. 그래서 순교해요. 우리나라가 왜 많은 박해 사건이 있잖아요. 신유박해, 기해박해 뭐 이런 거. 천주교 신자들 막 무자비하게 숙청해서 죽이는 그런 사건이 있을 때마다 정약용의 주변 인물들이 다 엮여요.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남인이거든요. 남인, 정치적으로. 남인들이 그때 정치적으로 좀 소외돼 있었고, 그래서 천주교에 관심이 많았어요. 이승훈이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나라 최초의 천주교 세례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매형이에요. 그리고 이벽, 윤지충, 정하상, 황사영 이 사람들 한국 천주교 역사에서 여기 혹시 천주교 다니시는 분들 계신지 모르겠는데 이름 되면 다 알아요. 그 박해 사건. 천주교에서 소위 말하는 성인이라고 하는 분들인데 이벽이라는 사람이 사돈인데 이 사람들을 전부 다 천주교로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윤지충은 외사촌인가 그런데 진산이라는 데 있어요. 금산에 가면 진산면이라고 거기 살았는데 그 어머니가 그 일가족이 다 이제 저거였거든요. 그 천주교 신자. 근데 어머니가 죽으면서 유언을 남겨요. 나 죽으면 저까지 신주단지니 뭐 재산이 뭐 이런 거 쓰고 지팽이 짓고 이런 유교식의 장례를 하지 마라. 나 천주교식으로 깔끔하게 해달라. 그래가지고 이 윤지충이라는 사람이 실제로 자기 엄마가 돌아가셨는데 위패도 안 만들고 장례도 간소화해서 천주교식으로 치르고 그리고 어느 집이든지 가난해도 조상의 신주단지를 모셔놓는데 왜 신주단지라는 말 하잖아요. 우리 조상님 누구누구 신위 적어놓고 막대기에다가 그걸 살아있는 조상처럼 모시잖아요. 그걸 전부 다 불태워내버렸어요. 윤지충이. 그래가지고 조선 팔도가 발칵 뒤집히는 사건입니다. 근데 정약용의 외사촌이야. 그래서 이제 탄압이 일어나는데 사실 이제 그 정약용이 저 때 배교. 난 이제 저 천주교 왜냐면 이 사람도 유교적인 신념이 강한 사람인데 천주교 서학을 학문으로 받아들이고 한때 굉장히 그 관심을 갖고 믿음을 가졌던 건 맞는데 야 이거 조상의 신주단지를 태워버리는 이런 놈들하고는 나 못하겠다 하면서 배교를 하고 정주한테 자술서를 써서 보내요. 내가 천주교에 빠졌던 건 사실인데 이 사건을 계기로 난 이제 완전히 천주교에 손을 씻겠다 이렇게 하는데 천주교에서는 그래도 계속 믿었다라고 주장을 해요. 그리고 이제 윤지충 사건은 거고 황사영은 천주교 박해가 심해지니까 제천에 있는 동굴 속으로 숨어 들어갔어요. 근데 아무리 봐도 이제 너무나 억울하니까 이제 백서 사건이라는 비단에다가 깨알 같은 글씨를 써서 중국에 주교한테 보내다가 들통이 나는데 거기다가 한국에 외국 군함에다가 군인들을 좀 태워서 보내달라. 한국 정부는 이건 꼴통들이라 말을 들어먹질 않고 그러니까 외국 군함이 현대식 군대가 와서 좀 겁을 주고 그래서
천주교를 인정하게끔 좀 프레스를 줘야 된다. 이런 그 서찰을 쓰다가 이게 발각이 돼요. 그러면서 또 천주교가 박살이 나요. 다 죽여. 그런 일을 겪으면서 약종은 그때 죽고, 약전하고 약용은, 이제, 우리 아니다. 해가지고 이제 목숨을 건지고 유배를 가는 거죠. 그래서 18년 동안 유배를. 약전은 현지에서 그 흑산도에서 죽고요. 이분은 이제 18년 동안, 근데 흑산도는 완전 그 어부밖에 없는 섬이었고, 이분은 강진으로 갔잖아요. 그러니까 강진은 전라도에서도 나름 잘 사는 동네고, 물자가 풍부한 동네니까, 거기서 이제 후학들을 가리키고, 그러니까 거기 학단이 형성이 되고, 돈 있는 집 자식들이 후원하죠. 그리고 외갓집이 해남이 멀지 않았어요. 거기서 다산초당이라는 집을 져주면서, 야, 공부 좀 해. 우리, 외손자 공부 좀,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요. 그래 놓고는 학문이 높은 사람이 오니까 그 동네에 공부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다 몰려들어. 그래서 거기서 그 제자들이 도와줘가지고 다산초당이라는 데서 무려 18권의 책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역사상 저분이 만약에 정조가 오래 살아가지고 유배도 안 가고 계속 조정 관료 생활을 했으면 어떤 이제 국가의 변화가 왔을지도 모르지만 학문적으로는 손실이었다는 거죠. 근데 저분이 무려 18년 동안이나 그 강진 저 종구석에 박혀 있다 보니 할 게 공부밖에 없었고 할 게 책 만드는 일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그 진짜 국보급 책들이 500권이나 저때 저술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산 개인적으로는 그 유배 생활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래서 뭐 이분도 맨날 5살 때 한시 짓고 4살 때 천자문 읽고 뭐 이게 천재들이야 다. 이런 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해배가 돼서 이제 올라가요. 그래서 이렇게 18년 동안 재기할 가능성도 있었는데 이때는 이분이 18년 유배를 하고 18년 갔다 와서 18년을 또 집에 살았으니까 36년 사는 동안에는 소위 말해서 세도 정치 기간이에요. 그래서 안동 김씨들이 왕 이상의 권력을 휘두르고 했던 시절이에요. 그래서 이제 출사할 기회도 없었고 공부하면서 정리하면서 이렇게 그분은 일표이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같은 인문학 강의를 하는데 꼭 이 내용을 다 알 필요는 없으실 테고 요거 정도는 정의학용 일표이서다. 일표는 뭐예요? 경세유표. 이서, 목민심서, 흠음심서. 경세유표는 내용이 뭐 진짜 경제서적이에요. 백성을 잘 살게 하려면 이런 정책을 써야 된다. 중농주의 학파잖아요. 그 다음에 목민심서는 목민관, 즉 지방관, 현령, 군수, 오늘날로 치면 시장, 구청장, 군수 이런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되나를 쓰는 거죠. 흠음심서는 판례집이에요. 판례집. 그 판례를 가지고 이제 법 적용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내용을 쓴 건데 일단 목민심서가 유명하지 않겠어요? 근데 목민심서는 목민관의 그 지켜야 할 덕목 이런 건데 이게 보니까 요새로 치면은 굉장히 상식적인 거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당시에는 엄청나게 파격적인 내용이었다는 거죠. 자, 제가 시계를 지금 보니까 45분이네요. 어제부터 해서 이제 교육 일정이 계속 이어지셔가지고 지금 3분 얘기 다 한 거예요. 그래서 다들 보니까 피곤이 눈에 가득하셔요. 그리고 또 얼른 밥 먹고 이제 들어가야죠. 집이 서울인 분들은 서울로 가고 태안인 분들은 또 태안 자취방으로 가고
자, 이게 제가 아침부터 소란을 떨고 이렇게 오게 됐고 그래서 왔는데 하여튼 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예.